이제 해시의 분위기는 이제 알았죠? 그 장자의 절친. 여기 니담 얘기가 나오네요. 근래의 많은 학자들이 영물십사를 당시 천문지리 생물학적 성과를 수용한 명제라고 설명한다. 니담도 그의 저서에서 묵과와 명가를 함께 묶어 다루면서 묵과는 물리학과 역학에 치중하였다면 명가는 생물학적인 변화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구체적으로 해시의 명제를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제7사는 장소에 따라 시간의 속도가 달라짐을 시사한 것으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와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7사는 뭐죠? 이거죠. 올라가고 어디부터 시간의 상대성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예, 계속 읽으세요. 선생님. 영물십사는 객관 세계의 대상을 파악하는 10개의 명제라는 뜻으로 보인다. 물론 이들 명제는 장자가 주관적으로 취사하여 배열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체계적으로 배열된 것도 아니고 여기에 논증의 과정이 제시된 것도 아니지만 이것은 하나의 공통점을 갖는다. 영물십사의 골간이라고 할 수 있는 제1사에 의한다면 해시는 기본적으로 무한한 전제인 대일과 유한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소일의 두 가지 관점에 의거하여 사물을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 즉 소일의 관점에서는 객관 사물에 존재하는 모든 대립면이 존재하지만 그것은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대일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모든 차별과 분별이 무의미하다고 본다. 장자에서 제시되는 용어를 빌린다면 선악, 대소, 생사, 생멸, 시비, 피차, 정조, 그다음에 본말 등은 바로 일정한 주관적인 판단, 즉 소일의 관점에 의거한 인식일 뿐이다. 따라서 공간의 고저와 원금, 무한, 유한은 모두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시간의 선우도 상대적인 것이라고 한다. 물론 사물의 동의의 분별도 또한 상대적이다. 여기서 그는 만물의 필동필이의 주장을 제기하였다. 이상의 해시의 주장에 대하여 묵변에서는 거의 모든 명제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우선 공간의 개념과 관계되는 것을 예로 들기로 한다. 이 필동필이는 만물은 모두 같기도 하고 모두 다르기도 하다. 신과에 따라서. 이건 이제 묵경에 나오는 명제예요. 두께가 있는 것은 크기가 있다. 그러니까 묵가에서는 크기라는 것을 높이로만 이제 고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오직 두께가 없는 것은 크기가 없다. 그러니까 해시 명제에 대한 반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평이란, 아까 산과 연못이 평평하다고 그랬는데 평은 원래 같은 높이다. 이런 명제가 있고요. 이 다할 궁자거든요. 궁은 구역의 선을 허용할 수 없는 것이다. 구역의 선을 허용할 수 없는 것이 유궁이며 한계가 있는 것이며 선을 허용할 수 있는 것이 무궁이다. 유궁, 무궁에 대한 이 구체적인 명제 증명 방식은 안 나오는데 어쨌든 남쪽은 한계가 있으면서 없다라는 그건 궤변이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중심은 같은 거리에 있는 것이다. 중심은 이로부터 나아가서 거리가 서로 같은 것이다. 따라서 아까 연나라 북쪽과 월나라 남쪽이 중심이 된다고 하는 건 오류다. 그런 식의 이제 논리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명제도 있어요. 해가 남중하는 것은 정남에 있는 것이다. 가는 거리는 시간에 따른다. 근거는 선우에 있다. 길을 가는 이는 반드시 가까운 곳으로부터 먼 곳에 도달한다. 원근은 거리이며 선우는 시간이다. 사람이 가는 거리는 반드시 시간에 따른다. 시간에는 유궁과 무궁이 있다. 그러니까 해시의 주장과는 확실히 다른 측면이 있죠. 예. 뭐 이 정도 하고 공손형 얘기를 좀 보죠. 공손형이 조영수 선생님 읽으시죠. 선생님 자료 갖고 왔어요? 아 잠깐만요.
예. 교수님, 안 된 거 안 됐어요. 미선정으로. 아이고, 그래요. 알았어요. 예. 예, 그래요. 계세요. 예. 오늘이 아주 안 좋은 날인가 보네요. 우리 거에 대해서는. 예, 읽으세요. 이 공손용에 대한 비판, 사기, 맹자 순교 열전에 의하면 공손용은 조나라 사람으로 평영군의 문객을 지냈다고 한다. 여시 춘추에 의하면 그는 정치적으로 조의 행문왕에게 언병. 언명을 누울 언자예요.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시하는 내용은 국가, 비공의 논리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양계초는 이른바 영가 자체가 국가에서 비롯된 것이며 공손용의 언명은 겸의 천하에 국학을 존지로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정국시대에 있어서 비공의 이념은 당시 조건을 감안해 볼 때 일반적인 경영이었을 것이므로 반드시 어느 일가에만 국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만 이것은 그의 명실론이 정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것임을 드러낸다. 여시 춘추에 보이는 실례의 하나를 들어보기로 한다. 진과 조의 회합에서 진이 하고자 하는 일은 조가 돕고 조가 하고자 하는 일은 진이 돕는다고 조약을 체결하였다. 얼마 후 진이 위를 공격하려고 하자 조에서 위를 도우려고 하였다. 이에 진에서 조에 사신을 보내어 조약에 위배된다고 따지자 조의 평원군이 공손용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이에 공손용은 지금 조에서 위를 도우려고 하매 진이 돕지 않는 것이 조약에 위배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실상 공손용의 궤변이기도 하지만 먼저 조약의 당사자 양측이 구체적인 상황을 명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잘못이다. 이거는 오늘날에도 개인적인 약속에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얘기죠. 그렇죠? 예. 예, 그 다음에요. 해남자 등에서는 공손용의 학설의 특징을 별동이와 이견백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현존본 공손용자에서 별동이에 대한 이론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다만 공손용의 기본 관점은 명실론과 지물론에서 드러난다. 명실론에 의하면 그는 분명 실위야라고 하고 또한 시를 이거는 이제 무릇 명칭이란 시를 가리킨다 그런 뜻이에요. 또한 시를 객관 대상으로서의 사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실로서의 객관 대상을 지시하고 반영한 것이 명이다. 또한 명실일치를 정명이라고 하고 이에 위배되는 것을 관거라고 칭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는 용어상에서뿐만 아니라 묵변에서의 개념 정의와 거의 일치한다. 지물론에서는 이와는 다른 막불 비지의 이론을 전개하였다. 구체적으로 사물은 지가 아닌 것이 없으며 지는 지가 아니다. 천하에 지가 없으면 물을 물이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희씨는 저술이 남아있지 않는데 공손용자라는 책은 지금 현존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이 존재하는데 명실론 편이 있고요. 지물론 편이 있어요. 이 손가락 시자는 고전에서 늘 그래요. 가리키는 거, 좀 추격하는 개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막 비지라는 건 뭐냐면 사물은 개념이 아닌 것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사물은 개념화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개념 자체는 또 하나의 개념으로 만들 수 없다. 그런 뜻이 되죠. 예, 계속 읽으세요. 여기서 지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 우선 명사일 때는 인식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막불 비지는 모든 사물이 인식될 수 있다는 뜻이다. 명사일 경우는 관념에 상당하며 이 경우 막불 비지는 모든 사물이 관념이라는 의미로서 사물은 관념 아닌 것이 없다는 뜻이다.
전자는 물론 당연한 것이지만 후자의 해석은 앞서의 명실론과 모순된다. 즉 이것은 모든 사물이 개념화될 수 있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념화될 수 없는 사물은 존재할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북변에서는 사물이 모두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찬동하지만 일정한 시점과 공간에서 인식할 수 없다고 해서 사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잘못이라고 본다. 예. 구체적인 논의가 있다. 예, 이건 이제 북변에서 공선용 논의와 관련되는 명제예요. 알면서도 지시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모든 것을 우리가 관념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근거는 변화에 있다. 변하는 바는 그 상황을 본래 지시할 수 없다. 도망친 신하는 그 거처를 알 수가 없고 남의 개 그 이름은 알 수 없고 잃어버린 것은 신무한 기술자도 다시 재현할 수 없다. 우리가 관념하고 규정할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예, 한 문단만 더 읽으시죠. 말하자면 우리가 일정한 시점과 공간에서 인식할 수 없어도 분명히 존재하는 사물이 있다. 경설이 얘는 바로 이에 해당한다. 지물론 전반의 논의와 기타 다른 면에서 보이는 공손용의 입장은 전자보다는 후자에 의거하는 경우가 많다. 공손용의 이론적 특징으로 규정되는 이연맥은 바로 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사물을 일단 개념화하고 양자를 그 자체로 고립시키고 절대화한 것이다. 예컨대 백마론에서 백마비마라고 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첫째, 전자는 색깔을 표현한 것임에 비해 후자는 형태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백마는 마와 백으로 분리할 수 있으나 마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대하여 북변에서는 백마, 마야, 승백마, 승마야. 예,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백마도 말이다. 백마를 타는 것도 말을 타는 것이다. 이게 북변의 논리예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이제 학파의 그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편 개념으로서 이 북변에서 주장하는 이거죠. 이게 백마든 뭐 흑마든 다 말이라는 범주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공손용은 뭐냐면 백이라는 관념과 말이라는 관념은 분리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 더하기 B가 A라고 한다면 이건 모순이라는 거예요. B라고 해야 되겠죠. 이게 어떻게 같냐. 이게 분리가 되는데 이런 논리죠. 그리고 이제 공손용과 관련된 일화 여기 뭐 각주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 진나라에 갔을 때인가 그 말에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래서 이제 진나라 성문에서는 말의 이동을 금지시켰어요. 근데 때마침 이제 공손용이 백마를 타고 진나라 성문을 들어서는데 그 문지기가 말렸을 거 아니에요. 지금 말병이 돌아서 모든 말에 코로나하고 똑같네. 말의 출입을 금하고 있습니다. 공손용이 거기 굴하지 않고 내 거는 이 말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제 병사가 멍하고 있는 틈에 쌩하고 달려서 들어갔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이건 약간 우스개로 만든 말이죠. 예. 근데 아까도 이거 설명했지만 이런 거예요. 딱딱하고 흰 돌, 이게 견백석인데 이거에 대해서 공손용이 이런 주장을 해요. 시각으로는 굳은 발을 알 수 있지만 흰 것은 알 수 없지만 흰 것은 알 수 있으므로 굳은 것은 없다. 눈으로 볼 때는. 촉각으로는 흰 것은 알 수 없지만 굳은 것을 알 수 있으므로 흰 것은 없다. 흰 것을 아는 것과 굳은 것을 아는 것은 보는 것과 보지 않는가에 따라서 차이가 나며 일일이 서로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분리된다. 분리된다는 것은 감춰진다는, 숨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손형은 철저하게 개념의 각각을 구분하고 개념끼리는 결합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명을 보면 안 선생님 읽어봐요. 여기서 공손형의 주장을 두 가지 방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우선 돌의 견과 백이 만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면 천하의 굳은 사물과 흰 사물이 별도로 존재할 수 없다고 본다. 다음으로 시각으로는 흰 것만을 파악하고 촉각으로는 굳은 것만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견백이 일체가 아니라고 본다. 말하자면 한 개의 견백석에서 견과 백의 두 가지 속성은 각각 분리되어 있어서 눈으로는 백만 알 수 있고 견을 알 수 없으며 손으로는 견만 알 수 있고 백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이견백과 부상영의 설이다. 이에 대하여 묵변에서는 견백 불상외의 설을 제기하여 비판하였다. 예, 이 불상형은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서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 의미인데요. 서로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채운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견백은 분리되다는 얘기인데, 근데 묵변에서는 견과 백은 벗어나지 않는다. 그 논리가 뭐냐면 견백은 서로 벗어날 수 없다. 이건 경이죠. 경설에서는 이런 거예요. 한 개의 돌에서는 어느 부분에서나 얻을 수 있는데 얻는 것은 두 가지다. 그러니까 돌의 어느 부분이든 딱딱함과 흰색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곳에서는 서로 연속성이 없어서 배척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서로 벗어날 수 있다. 다른 돌과는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참은 없지 않음이 없다. 꽉 찬다는 거죠. 차지 않는다면 두께가 없다. 하나에서는 알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근거는 존재에 있다. 돌은 하나이지만 견백은 둘로서 돌에 내재한다. 따라서 알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옳다. 결국은 이 묵변의 논리는 이런 거예요. 지금 공손용은 이 돌을 볼 때 눈으로 볼 때와 만지는 것을 분리시켜 버렸잖아요. 근데 우리의 감각은 눈으로 보면서 만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사실은 동양 철학의 본질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논어에서는 이러한 인식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맹자식에 오게 되면 심과 오간의 기능을 분리합니다. 그래서 이 맹자 용어예요. 심을 대체라고 하고 오관을 소체라고 해요. 그래서 대체를 기르는 사람은 대인이 되고 소체를 기르는 사람은 소인이 된다. 이 말뜻은 뭐예요? 우리의 이성적인 그런 수양을 하는 사람은 대인이고 눈이나 귀나 촉으로 느끼는 감각적인 데 매몰되면 소인이 된다.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 상하관계로 이제 본다고 하는 거죠.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감성주의 철학보다는 이성주의 철학이 먼저 발달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서양도 마찬가지 인식론의 출발이 그거예요. 인식이라고 우리는 과연 사물이나 대상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이제 고대 그 철인들의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일단 우리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걸 눈으로 보든 귀로 듣든 뭐 만져보든 모든 만물은 변한다. 서양의 뭐 헤라클레이토스도 마찬가지지만 만물은 유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본능적으로 변하는 거에 집착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서양 철학은 뭐냐면 변하는 속에서 변하지 않는 그 무언가를 찾고자 했는데 이런 게 바로 실체고 이데아예요. 근데 동양은
모든 만물은 변한다고 인정하지만 변하는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오히려 변하는 법칙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했던 철학이에요. 있는 현상을 같이 폄하해서 무시하지 않는다. 그런데 맹자의 도덕주의 철학에서는 뭐예요? 이거를 무시하는 거죠. 근데 요게 순자로 오게 되면 심과 오간의 관계를 군주와 관리의 관계로 상보적으로 설정을 해요. 순자에서 천이라는 글자는 자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심의 기능과 감각적인 오간의 기능, 이것이 서로 연계되어야만 참다운 인식을 할 수가 있다. 기능 차이는 뭐냐? 이게 참 놀라운 게 순자의 이론이 서양 인식론의 초기 이론하고 완벽하게 일치돼요. 오간의 역할은 센스 데이터, 인식론에서 쓰는 말이에요. 감각 자료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심은 뭐하냐? 그 감각자, 그 데이터를 종합하고 분석하고 반성하고 추이하는 역할을 한다. 이거를 우리나라 다선생님이 아주 좋아했죠. 다선생님의 그 심에 관한 이론은 거의 순자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그 기능을 징지라고 그러는데 뭐 그것까지 할 필요 없겠지만, 우리가 맹자가 말하는 호연지기는 뭐예요? 감각의 세계를 넘어서 도덕적으로 당당한 그런 마음의 경지가 호연지기잖아요. 근데 이 순자는 이 천군과 천관이 원활하게 일기적으로 결합돼서 도달하는 경지를 뭐라고 하냐면 대청명의 경지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이럴 때 이 심의 특성을 뭐라고 하냐면 세 글자로, 심은 비어있고 한결같고 고요하다. 이거 후대 철학자들이 많이 인용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순자가 참 재밌는 게, 순자는 모든 걸 다 구분하거든요. 근데 구분하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종합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을 구분을 하죠. 하늘에는 하늘의 법칙이 있고 사람에게는 사람의 법칙이 있다. 그럼 전혀 다른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연의 법칙을 터득해서 자연을 개조해야 된다. 동양 철학에서 아주 독특한 철학이죠. 근데 이런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묵가에서 좀 더 정밀한 논의나 명가와 같은 논의가 발전한 게 아닌가. 아무래도 근데 이 정도, 이런 얘기는 아무래도 좀 도덕적이고 수양론적인 경향이 강하잖아요. 근데 명가나 묵가의 논의는 뭐예요? 상당히 언어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경향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또 묵변에서 이런 얘기도 해요. 견과 백이 서로 분리된다고 하는 것은 근거가 시간과 공간을 무시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시공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돌이라고 하는 이 실체에 있어서는 견과 백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근데 공손용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흰색 그 자체와 흰눈에, 이건 맹자에도 비슷한 논의가 나오잖아요. 고자랑 논쟁을 할 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흰색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관념으로서만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흰눈의 흰색, 뭐 흰벽의 흰 거, 그렇잖아요. 예. 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인식에 머물고 절대적인 보편 개념은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다. 그건 개념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공손용의 주장은 뭐냐면
개별 사물의 독립성과 그 보편관념의 구분성을 완전히 별도로 이해해야 된다는 걸 강조한 걸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는 이것과도 연관돼요. 우리가 관념상으로 신이라는 것이 있다고 해서 이 신이 감각적으로 신을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보통 관념론이 뭐예요? 명칭이 있으면 실도 존재한다. 상식적으로는 실이 있고 나서 명이 있는 건데, 관념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추상적인 명칭을 부여해 놓고 나서 그에 해당하는 명칭이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고대로 올라갈수록 주문이라는 게 뭐냐. 주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단 관념으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신의 역할이든 뭐든 그걸 외침으로써 그것이 마치 실체화될 수 있는 것인 양 착각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뭐 좌절의 늪에 빠진 사람들한테는 주문이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 순기능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논리적으로 보면 이건 잘못된 거죠. 실이 먼저 있고 나서 명이 나오는 건데, 명을 가상의 추상적인 명칭을 부여하고 나서 그것에 해당하는 실이 있다라고 착각하거나 주장하는 대표적인 이제 논리죠. 그게 종교와 같은 관념.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이러한 보편 논쟁이 거의 없었는데, 서양에서는 중세 때 뭐 안셀무스라든가 수많은 그 교부 철학자들이 주장한 내용이지만, 동양에서는 이 공손용과 묵변의 이런 명제들 속에서 그 단초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니담서부터 좀 읽어보죠. 니담의 지적대로 변자들의 이론 분석의 저변에는 자연과학적 지식이 그 토대를 이루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또한 그들은 정치적으로도 대단한 관심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명가의 논의를 단순히 개념 유희로 귀결시키는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 니담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그의 저서인 중국의 과학과 문명에서 무가와 명가를 묶어서 다루고, 양가 모두는 논리적으로는 형식 논리학보다는 변증법적 이론을 지향하며 이율 배반의 형태를 띠고 이에 수반하는 모순이나 운동의 현실성을 의식하고 있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논자의 논의에는 변자의 논의에는 무가만큼 현실적인 시간과 공간 그리고 운동의 개념 인식에 도달하지 못하였다고 본다. 현대의 자연과학의 성취로 말미암아 근대 이래의 시공간은 제방과학의 분야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혁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시간과 공간은 칸트가 제시한 대로 인식하는 감성의 형식으로 주관이 현실 속에 도입하는 질서를 위한 형식이 아니라 현실 그 자체가 가지는 질서를 위한 성질로서 이해된다. 물론 이것은 인식하는 인간이 현실로부터 도출하였다. 이에 대한 묵변의 논의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개념 정의 및 분석이 진행되고 있으나 여기서는 개괄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네, 이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정의죠. 구는 다른 시간을 포괄한다. 시간이란 뜻이에요. 구는 옛날, 지금, 아침, 저녁과 같은 것이다. 우는 다른 장소를 포괄한다. 우는 공간이죠. 보통 우리가 천자문에서는 뭐예요? 주가 시간이죠. 주. 우가 공간이고요. 우리는 다 그냥 똑같이 지부, 집주 그러는데, 우는 공간을 상징하는 것이고 동서남북과 같은, 그 다음에 구는 오렐 구자가 아니라 시간의 의미다. 그러니까 이런 논의는 확실히 우리가 다른 고전에서 볼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양의
과학계에서 보면 대단한 거죠. 예, 여기서 있죠. 예. 시간과 공간, 운동의 삼자의 밀접한 관계는 근대 과학에서 비로소 체계를 이루었다. 기존에는 시간과 공간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믿어져 왔었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시간을 측정하려면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운동 현상을 매개하게 되므로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공간의 모든 점에서 동일한 보편적 시간이라는 것은 정할 수 없음과 공간에 있어서도 절대적 공간을 부정하게 된 것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후의 일이다. 결국 현대과학에 있어서는 절대적 시간과 공간이 부정되고 상대적으로 실제하는 것이라고 보는 데서 양자의 밀접한 관계가 밝혀졌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변자들의 논의, 특히 해시의 상대적 인식론이 과학적으로 무의미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시간과 공간 그리고 운동의 연계성에 대한 인식은 묵변에서 비로소 체계화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묵변에서 이미 이러한 근대과학적 진리인식에 도달하였다고 지적하는 것도 우리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예, 운동이라는 게 반드시 뭐 우리가 달리기 하는 것만 운동이라고 보는 게 아니죠. 삶 자체도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우리 삶의 과정, 이런 운동 일반 자체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보는 어느 시간, 어느 공간, 어느 운동이냐에 따라서 그 인식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가 이제 겪고 있는 그런 상대주의적인 한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책 명가와 후기 묵과 209페이지서부터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상당히 좀 어렵게 돼 있지만 그냥 여러분이 시간 날 때 참고를 하고요. 이거를 또 중복적으로 다루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 시간에는요 법과를 좀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과 다루고 그 다음 주는 이제 10시 반까지 오세요. 시험을 보고 종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포트는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그 챕터를 하나 택해서 A4용지 3 그 카페 게시판에 올리세요. 예. 어떤 주제도 상관없습니다. 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아까 그 국가가 명실일치를 가장 강조하였다고 하셨는데 그럼 국가에서 말하는 명실이라는 것은 일을 말하는 건가요? 실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으로 쓸 때도 있고, 논리적으로 보면 이제 문과에서 아까 흥미로운 건요, 그 공자가 정명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고 맹자에는 이제 그런 얘기가 없고, 맹자는 이제 방벌론을 위해서 군주가 군주다운 것이 이제 군주 잡지 못하면 배워도 좋다. 정명에 어긋나면은 군주가 아니다. 이런 식의 논리로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한 거고요. 순자에 오게 되면 정명편이 따로 있어요. 순자가 말하는 정명편은 맹자가 정치적으로 해석한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일반, 그러니까 명분과 덕과의 관계도 있지만 명칭과 사물과의 관계를 좀 더 강조해요. 순자의 정명편이라는 편 속에서는. 근데 공손용자라는 책 속에서도 정명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명이라는 용어가 단순한 용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묵경에도 정명이라는 용어가 보이는데 묵경에서 말하는 정명도 명칭과 사물의 일치성을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과 어긋나는 내용을 묵경에서는 아까 광거라는 거 읽었었죠? 광거라고 칭하죠. 그러니까 묵과는 다양해요. 그러니까 전기 묵과는 이제 겸해라든가 교리 이쪽에 치중해서 집단을 이끌고 유세하고 그랬다면, 후기 묵과는 주로 논리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논쟁을 하는 그런 부분이 집약되어 있는 게 묵변 혹은 묵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서양 철학에 좀 가깝다 이렇게. 묵경이요. 그렇죠. 예. 서양의 논리학적인 측면하고 상당히 부합되죠. 일반 서양 철학이 아니라 논리학적인 측면. 예. 근데 아직도 그 주석이나 원문 교정이 지금 다 정리되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19세기에 처음으로 묵자라는 책이 정리되고 묵경이 이제 글자는 정리됐는데 이 해독은 한참 여러 학자들의 그 정리를 거쳐서 됐고, 그러니까 묵경 부분에 정본이 나온 게 10년도 안 될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하면 예. 공명사상의 그 육아가 보통 학계에서는 대되지 않습니까? 이 연구문이나 연구성과 이런 것이 책도 많이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문과는 조금 약간 소외되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기회에 좀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은데요. 네. 이름만 들어보다가 그게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과거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학풍이 그냥 그렇게 형성이 됐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뭐 질문의 요지가 뭐 좀 그런데 학계에서 가장 그 미스터리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맹자나 한비자의 설명에 의하면 그 당시에 가장 주류 학문이 묵가였어요. 천하의 여론의 절반을 좌우할 수 있는. 근데 전국시대가 대략 200년 정도인데 200년 동안은 압도적이었었거든요. 맹자는 뭐 천하의 절반이 묵가다고 그랬고 전국시대 중기 때 사람인데 전국말 진시황 무렵에 한비자는 뭐라고 하냐면 지금 천하의 절반이 묵가다. 육아가 묵가다는데 그 육아는 이제 순자학파니까. 그런데 진시황의 통일 후에 묵가는 학파로서 족적을 남기지 않았어요. 이게 1800년대까지 그러니까 주류 학계에서 많이 소외돼 있었어요. 소외돼 있다 보니까 다른 고전과 다르게 학자들의 관심도 갖지 않게 되고 학파로서 소멸되기도 했지만 묵자라는 책 혹은 또 묵경이라는 책 자체가 누구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수많은 그 연구 성과가 있어요. 뭐 이러저러한 이유. 근데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거죠. 묵가라는 그 효용성은 개별 집단이 허용이 될 때는 유효하지만 통일 제국이 형성되고서는 개별 집단이나 개별 국가의 독립성을 인정할 수 없잖아요. 그런 측면이 가장 그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묵가가 묵자 사후에 분열되잖아요. 육아도 분열됐지만, 근데 육아는 8파로 분열됐지만 어쨌든 진시황의 이름만 법가요, 실제는 무력정치, 독재정치에 의해서 15년 만에 단명하고, 이러한 그 백성들의 휴양생식을 위해서 방임주의적인 황로학이 한초에 유행하고, 가혹한 통제도 아니고 방임주의도 아닌 제3의 정책 아이디어로 떠오른 게 이름만, 무늬만 공자맹자를 내세우는 한나라 때 유교였어요. 근데 이러한 유교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과 괴리되거든요. 그러니까 제도권의 오경이 주류가 됐지만 텍스트 문제 가지고도 근구문 논쟁이 벌어지고, 한대 일반 기층민중들한테는 수수가 더 중요했거든요. 후한 들어가면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교는 이념적으로만, 이미 공맹의 유교도 아니었지만 아주 질이 멸렬하고 불교가 들어오고 도교가 종교로서 성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의자인이 아니라 불로장생을, 그러니까 그 민중이 주축이 된 거죠. 유교가
아무리 뭐 충효 잘하고 효자 되고 충신이면 뭐해? 죽어서 보험이 안 되는데. 근데 불교는 뭐야? 긍닥간대잖아요. 그래서 유교 경전이 거의 씨가 마르고 분수행위도 안 했는데 당나라 거치면서 유교가 침체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이제 이론 무장을 해서 우리 조선주에서 말하는 성리학이라는 그런 게 배태가 되는데, 묵가는 자기 변신을 못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좋게 말하면 최근의 연구는 뭐냐면, 묵가가 학파로서 소멸한 건 사실이지만 진시황이 통일할 때 그 용병의 주체는 묵가였다라는 그 출토자에서 그런 연구 성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념적으로 겸해라든가 이런 이념은 퇴색했을지 모르지만, 요거를 뭐 이제 아이고 임자를 뭐라고 하더라. 묵가의 이제 그 방어 집단 특성상 그 어떤 용병이라든가 실천적인 걸 우선하는, 뭐 넓게 말하면 뭐 공사도 하고 무기도 만들고 이런 집단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론적인 집단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격이라고 그래요. 이건 이제 담사동이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건데, 근데 이 격은 사라지고 이 협은 뭐 담사동이 그런 얘기는 한 건 아니지만 최근에 출토자료에 의하면 묵가의 그 집단이 진시황의 천하통일에 기여도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왕주가 교체되고 도교가 성립될 때 많은 민중들 집단의 이념 속에는 묵가 집단의 조직 논리라든가 이념이 많이 반영되어서 잔존했다. 그렇게 보는 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내가 볼 때 큰 거는 묵가가 시대 변화에 순응하는 이념을 내놓지 못했다는 거죠. 묵가 초기 집단이 뭐예요?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근거는 모든 묵가 주장이 하느님의 뜻이었어요. 예외가 없이. 그러니까 내부 규율, 국법은 좀 예외가 있을지 모르지만 묵가에서 내세운 세 가지 벌. 살인자는 죽이고, 남을 해친 자는 뭐예요? 벌하고, 도둑질한 자도 죽이고, 이런 식으로 철저해서 묵가의 그 거자의 아들이 살인을 범했을 때 자기 아들의 목을 거자 스스로 베잖아요. 근데 그거는 일정 집단 범위 내에서는 하느님을 전제로 가능한 강한 어떤 실천성이고 조직 논리일 수 있죠. 그러나 이게 수많은 다양한 지역과 문화와 민족이 결합된 제국 아래서는 이런 각 개별 집단이 위주가 된 이념이나 실천의 어떤 근거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 거에 비하면 유가는 어때요? 그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서 각각의 결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죠.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명이 중요하냐 실이 중요하냐 이렇게 따질 때 아무래도 유가는 명을 중시해요. 물론 실과 부합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법가는 어떨까요? 법가의 혁명론은 무조건적으로 형과 명이 일치돼야 된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법가는 이 명이 뭐라고 했어요? 법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한대의 정치를 양의음법이라고 하거든요. 겉으로는 유가요, 속으로는 법가였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반되는 것으로 보지만 내가 볼 때는요, 유가와 법가의 공통점이 뭐냐? 명실론으로 따지면 명을 앞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치라는 측면을 중시하는 측면에서는 유가와 법가는 상통한다. 그러니까 유가와 법가는 2000년의 역사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치 이념으로서는 늘
다투게 되는 거죠. 우리 뭐 대표적으로 이 선진시대의 변법이라는 것이 논쟁이 되고 법가의 이름을 쓴 사람들이 다 제명에 못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각 시대별로 개혁파와 보수파의 논쟁과 투쟁은 어느 정권에서나 다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송나라 때 보여요. 왕한석과 그러니까 신법파, 그 개혁파, 그 왕한석파와 그 보수 세력과의 그 투쟁.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명말청소 양무운동, 양무변법. 그렇죠? 예. 우리나라 지금 보세요. 지금도 여전히 개혁이냐 진보냐. 누가 진짜 개혁인지는 모르겠지만. 늘 이런 논쟁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묵가는 하나님을 전제로 그 당시엔 좋았던 거죠. 그 집단의 그 효율성을 도모하는 데는 최고였었죠. 그 우매한 대중이니까. 근데 우매한 대중이 묵가 내에서 교육을 받고 점차점차 지식인화 돼가는 계열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초기에 강한 실천성이 퇴색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오늘날 여러분 보잖아요. 노동운동 할 때는 뭐 이재호, 김문수, 뭐 여기 지금 뭐 여권에 있는 개혁파들하고 다 뭐 이해찬 그 노동자들 파업한 데 가가지고 서로 돕고 빵 사다 주고 막 경찰도 몸으로 맡기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도권에 들어와서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김문수 같은 사람은 아주 자기 그 뭐라 그래 전향했다고까지 얘기하잖아요. 김문수 주장은 그거예요. 나는 뭐 주사파까지 갔었지만 난 다 전향했다 고백했다. 근데 뭐 임중성 너는 한 번이라도 네가 전향했다고 얘기한 적이 있냐. 자기 계열에서 싸우게 돼요. 그러니까 좀 범범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 계급장 띄고 같이 고생할 때는 강한 유대관계가 형성이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묵가식으로 얘기하더라도 노동의 성과에 따라서 이익을 분배를 해. 그러면 안소윤은 열심히 일하니까 뭐 150만 원 가져가는데 나는 50만 원 가져가. 이게 누적이 돼. 또 하나 뭐 조직이 운영되려면 초기에는 거자와 일반 그 구성원이었었지만 점차적으로 필요성에 따라서 조직이 방대해지면 조직의 체계가 자꾸 세분화돼요. 그러면 초기에 평등한 사람? 그건 말로만 가능한 얘기죠. 그리고 동서고금에서 평등한 사랑이라는 건 말이죠. 내가 뭐 최근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절대자, 하느님을 전제하지 않는 이론 속에서는 박애나 평등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교는 대놓고 차별화를 주장하잖아요.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어떻게 가능하냐. 더 현실적으로 보면 유일하게 기독교에서 박애를 주장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봐요. 믿으면 형제 자매지만 안 믿고 자기들 입장에서 아니면 대량살상 전쟁도 불사하는 게 기독교의 이념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 묵가가 소멸되는 데는 여러 가지 그 해석이 가능하다. 네, 다른 질문 있나요? 고비를 잘 넘기셨네. 이게 사실 묵가명가가 가장 재미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대충 넘어갔는데, 내가 묵변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썼거든요. 얼마나 진짜 머리털 다 빠졌겠어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